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월 18일 월요일 시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상당히 많이 좀 놀라셨고 또 겁도 나고 또 나중에 짜증도 나고 뭐 이러셨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뭐 우리가 지난주 끝날 때 이미 예측은 해서 본격적인 그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시장이 이제 실제로 그렇게 나타났을 때 받는 충격은 뭐 생각보다 상당히 크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이 어디로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 거고 또 비관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끝났나 이 시장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출발했을 때 당연히 이제 지수가 하락해서 출발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런 사실을 이제 조정권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다 알았고 끊임없이 이제 수급 불균형의 얘기 또 인플레이션을 내세워서 테이퍼링을 하는 그런 얘기가 끊임없이 이제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출발은 낮게 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장중에 조금 회복이 됐어요. 심지어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날 정도로 이제 장이 회복돼 갔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후 들면서 여러분 뉴스에서 다 들으셨겠지만,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2년 6개월 최종이죠. 대법원. 그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을 받고 징역형을 법정 구속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삼성전자가 빠지니까 뭐 여러분 아시지만 삼성전자가 그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비단 이제 삼성뿐이 아니라 그 삼성그룹의 주가 앞에 삼성 붙은 것들은 이제 다 뭐 그 상황에서는 제정신 못 차리죠. 일단 시장의 충격이니까 충격은 충격으로 일단 받아들여야 되니까 삼성전자만 뭐 3.41%로 빠졌으니까 오늘 전체적인 코스피 지수가 2.33% 하락했어요. 거기에 비하면 이제 다른 것들이 뭐 하이닉스 같은 게 좀 선전해주고 이래서 그 주가 하락폭은 좀 그 나타나는 하락폭은 좀 줄였지만 어쨌든 간 이제 그러면서 지속적인 하락을 보였고 또 여기에 그 더해서 오늘 또 기관이 이제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좀 샀다가 팔았다 나중에 다시 좀 사는 쪽으로 주가가 빠지니까 사는 쪽으로 오후에 스탠스를 바꿨는데 연기금 같은 경우는 아주 오늘 소신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팔아졌겠어요. 그래서 4,269억을 오늘 총 팔았습니다. 연기금이. 그래서 이제 늘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도대체 이 연기금은 언제까지 팔 거냐? 이게 이제 관심이죠. 근데 이제 뭐 한 1조 5천 정도 남지 않았나? 이렇게 업계에서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 팔리면 그러면 다시 살 거냐? 이제 그것도 또 궁금해지고 하는데 하여튼 오늘까지는 기관이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도 2.05% 빠졌어요. 근데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조금 외국인들은 115억 사고 개인이 116억 사고 기관은 81억 팔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지만 이게 굉장히 뭐예요?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장이 그 움직임이 상당히 그 위축되어 있는 그런 전형적인 장을 보여줬고 오늘 이제 그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는 2,213억 정도를 팔았지만 사실 이건 큰 숫자는 아닌데 워낙 개인 매수나 뭐 이런 데서 강력하게 매수를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일부 개인들 중에서는 쫓아서 내려가서 파는 그런 현상도 좀 나타났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원래 여태까지는 개인 투자가들이 지수가 밀리면 들어가서 사는 그런 모습을 취했다가 오늘은 이제 오후장에 무너지면서 쫓아 내려가면서 같이 팔아버리는 이제 그런 현상도 일부 보여줬어요. 예, 그래서 오늘 뭐
이런 장치고는 5,147억 개인이 순매수한 게 적은 금액은 아니죠.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 이 코스피 시장도 상당히 지금 위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또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코스피는 10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가서 밑에다가 20일 이동평균선을 놓고 지금 그런 중간에 매달려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근데 뭐 바라건대 이 10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에서 반등의 어떤 그 발판을 좀 구축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뭐 녹록치가 않네요. 오늘 그 상황을 보니까. 또 코스닥의 경우는 이미 20일이 무너졌잖아요. 20일이 무너지고 이제 60일하고 20일 이 평 사이에 지금 끼어 있는데 이 편차가 너무 커요. 이게 편차가 너무 커서 그 반등 지점 잡기가 상당히 기술적으로 쉽지가 않다. 그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어차피 기술적인 거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은 조정권에 들어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 그냥 조정은 그냥 조정이죠. 그래서 함부로 뭐 얼마까지 빠져서 이게 돌았습니다. 이렇게 쉽게 예단하기가 어려워요. 게다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재용 부회장 법정 구속이라는 또 새로운 이슈, 장외 변수가 또 하나가 들어와서 그게 더 이제 시장에 충격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질문하신 거 짧게 하고 다시 시장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제가 기억하기로 댓글에 보면 굉장히 그 100만 개미를 빼놓지 않고 구독하시는 그런 구독자분이신 거로 아는데 저 닉네임 보니까 여러 차례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대한항공에 대해서. 그래서 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좀 얘기해 주셨으면 했는데 뭐 별로 얘기 없으시길래 근데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분이 어떤 질문을 답을 원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대한항공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이런 겁니다. 대한항공은 2조 5천억을 유상증자를 하잖아요. 신주 발행을 해서. 그래서 1주당 0.7922, 그러니까 1000주면 792주를 이제 신주 청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조 5천을 가지고 1조는 여러분 빚이 많잖아요. 대한항공이 한 10조 되죠. 그러니까 1조를 빚을 갚고 그 다음에 1조 5천억은 아시아나 항공 인수하는 데 쓰겠다. 이게 이제 그 자금을 어디다 쓰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약을 받으려면 1월 22일까지 거래될 때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26일이 기준일이니까 그래야 청약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청약하는 날은 3월 4일, 5일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3월 말쯤에 이제 계좌로 신주가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매매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한항공 발표에 의하면 대한항공은 이제 이렇게 해서 아시아나 항공하고도 이제 합쳐서 세계 10대 그런 항공사로 진입하는 게 목표다. 이런데 뭐 어쨌거나 비용 절감의 효과는 있죠. 왜냐하면 새로 들어온 것도 항공사고 기존 항공사니까 같이 운영하면 뭐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코스트 다운 효과는 일부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벌써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아시아나 항공 노조에서 이 같이 경영하는 이거를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33년인가요? 제가 듣기로 굉장히 긴 기간인데 그동안 독립적 경영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이거 만만치 않아요. 근데 질문하신 요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이걸 증자를 받아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파악했는데, 근데 이거는 진짜 개인적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항공사 같은 경우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좀 피해를 입은 업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복 소비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쪽에 기대를 걸고 증자를 받을 건지, 또 생각해 보면 이런 점도 있어요. 지금 아시아나가 그 매출이 그냥 아니죠. 대한항공 매출이 그냥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코로나 때문에 운송 이런 데 상당히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여객기에 막 항공화물로 날르고 그래서 나름 선전했다 뭐 이런 기사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그
대한항공의 조 회장이 뭐 상당한 그런 수를 냈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 얘기 보도되고 막 그런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근데 뭐 그거는 이제 뭐 상당한 대단한 거보다는 고륙지책으로 오죽했으면 그렇게 그 여행객을 실어나는 항공기에 화물을 실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는 종합적인 판단은 개인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황만.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개인이 판단하셔야 된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엔 너무 많아요. 주식수가 이렇게 되면. 예. 그다음에 이제 SK 이노베이션 이건 이제 여러분들하고도 상당히 많이 관계되는 거 2차 전지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2019년 4월에 LG화학이 SK를 수를 한 거잖아요. 어디다 ICT 국제무역협회 거기다가 한 거예요. 뭘로 했냐면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그렇게 하고 있는 차에 근데 결론이 계속 미뤄지죠 지금. 여러분 아시죠 보도에서 그런 차에 미국 특허 심판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번엔 SK가 LG화학이 갖고 있는 특허에 대해서 특허 무효 소송을 냈는데 그게 12일 날 전해졌죠. 기각됐다 이거예요. 미국 특허 심판원에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본 게임은 ICT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자기한테 유리하게 양사가 다 지금 여론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 2차 전지 세계적인 시장이 지금 뭐 이런 거 그래서 웬만하면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빨리 끝내는 게 두 회사 다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둘이 만나서 그 뭐 다른 걸로는 재벌 총수도 잘 만나면서 왜 그래요? 이거 만나갖고 이러하니 어느 선에서 이거를 뭐 해결을 해야지. 이건 뭐 미국까지 가서 이 싸우고 이게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ICT에서 결론을 내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 오바마 때 이 비슷한 사례로 거부했던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바이든이 거부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또 관심사인데 여기에 대한 의견도 또 엇갈리고 있어요. 바이든은 원칙대로 뭐 이거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부권 안 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또 한쪽으로 보면 2차 전지 이게 그 바이든 정부가 밀고 있는 민주당이 밀고 있는 그런 새로운 에너지 이런 거와도 그린 에너지하고도 상관된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면에서도 또 보면 달라지고 특히 이제 문제가 이게 조지아주예요. SK 이노베이션이 조지아주의 2차 전지 그 공장에 실제로 자금을 투입하기로 아주 내부 결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막 신문에 내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만약에 SK가 못하면 조지아주의 고용의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아주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얽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분의 질문의 요지는 이거예요. SK 이노베이션 사도 되느냐 뭐 이거 아닙니까? 근데 2차 전지는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거는 어차피 이제 앞으로 시장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여러분 보도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넓게 이렇게 가고 있고 뭐 LG화학도 그렇고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이제 LG 뭐 NS솔루션이죠. 이게 무슨 뭐 저기 뭐 10위권 밖에 있는 이런 회사도 아니고 세계 주요 회사예요. 그러니까 뭐 이쪽은 그런 면에서 좀 봐야 되고 이 잡음은 양사가 빨리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다시 이제 시장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그러면 시장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연초에 너무 오버슈팅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드렸죠. 연초에 오버슈팅한 이유가 뭐냐? 연초에 오버슈팅 누가 했어요? 개인이 했어요. 그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객의 예탁금이 막 갑자기 늘어나면서 그랬잖아요. 하루에 막 4조 이상 막 하고 뭐 외국인 팔아도 막 그냥 막 올려버리고 현대차 애플하고 애플카 얘기 나오니까 그냥 날려버리고 삼성전자 그냥 끌고 올라가고 그 무거운 주식들 그렇게
했던 거에 대한 뭐 후유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버슈팅을 갔다 하면 필연적으로 후유증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시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왜? 시장은 누군가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높게 사줄 그 누구가 존재해야 계속 갈 수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순간적으로 존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사줄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산 가격보다 낮게 사줄 사람은 존재하나? 이런 우리가 또 가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존재한다 이거예요. 왜? 낮은 가격. 사람들이 이게 제가 주식 투자 바보 게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보다 저렇게 높게 사는 애도 있는데 그럼 뭐 2점 빠지면 내가 좀 사지. 이런 게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만들어 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딱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근간의 이유는 뭐냐? 따져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주식 투자는 상대평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올해 들어온 자금이 좀 이상한 거예요. 자금 성격이 연초에 들어온 자금이 이거 완전히 묻지마예요. 그 얘기는 뭐냐? 이 얘기가 이렇게 된 거죠. 야, 작년에 주식 투자해갖고 돈 제 떼돈을 모르 떼더라. 거기서부터 이제 상대평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네, 심지어는 뭐 좀 재미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아, 저 학교 다닐 때 빈들거리고 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쟤 작년에 뭐 주식 투자해서 땀을 냈대.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잖아요. 아, 그러면 나도 질러야지. 야, 너 뭐 샀어? 삼성전자? 그거 사서도 먹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성격의 자금들. 그렇게 해서 너무 오버슈팅 해놓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한 후유증이 나오는데 그 현상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를 보고 얘기하니까 그렇지 미국 시장이라고도 우리가 조금 뭐 13% 이상 뛰었잖아요. 1월 달에. 그러니까 우리가 좀 특이하긴 하지만 각국의 시장이 다 그렇게 됐고 미국 시장도 그랬어요. 미국 시장도 금년 들어오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시장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작년 말부터. 제가 그리고 있는 것보다 너무 빨리 간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자연 발생적으로 이제 우려의 소리가 나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려라는 게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이게 주가가 너무 올라서 좀 빠져야 돼. 이건 좀 황당하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 애널리스트나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제 적당한 걸 찾아야 되는데 마침 그때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이제 야금야금 오르기 시작해갖고 작년 3월 이후에 최고점을 찍은 거예요. 그러면 국채금리가 올린다는 거는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간단한 거 아니에요. 금리 올라. 그럼 뭐예요? 인플레이션 걱정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만지작거리면서 테이퍼링을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그 연준 위원 중에서 매파에 속하는 사람이 뭐 이거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냐는 상당히 정치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이거를 확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의 얘기는 뭐였냐? 경기가 우리가 예측한 것처럼 코로나를 털고 일어나서 우리가 예측한 것처럼 그런 속도로 살아난다는 가정이라면 금년 연말쯤 가서 테이퍼링을 한번 검토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뉘앙스였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제 문제는 그걸 갖고 시장이 놀래니까 시장에서 어떤 거 근데 그거 테이퍼링 그래 맞긴 맞아. 언젠간 해야지. 계속 돈을 풀 수는 없어. 근데 그거 너무 멀리서 끌고 온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이제 받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에 또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미국 시장 원전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조기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번 그런 얘기가 나오면 자꾸 사람들이 그거에다가 갖다 묻히는. 그러니까 없는 일도 만들어내는 게 주시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늑대가 와요 이러면 진짜 없는 늑대도 나타나는 곳이 주식시장이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또 보면
반대로 생각하면 요새 뭐 백신 이렇게 해서 백신 때문에 또 부작용으로 사람 죽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경기 회복도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빨라지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데 돈을 줘요?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제가 고객 예탁금, 우리나라 고객 예탁금에 대해서 예탁금은 상당히 후행적 요소다. 필요 없을 땐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근데 이제 예탁금이 섰져요. 그래서 지금 이제 67조 8천억 정도에 서 있잖아요. 그 쉽게 얘기해서 돈이 연초처럼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를 보면 지금은 전형적인 조정권의 요소를 다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오늘 아침에 그 여러분도 이제 보셨을 거예요. 그 미국 그 사이트에서 보면 뭐 JP 모건에서 외국인들이 아시아 시장에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다. 바이든 정부가 그 추구하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집행되기 시작하면 돈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니까 모든 나올 수 있는 악재가 지금 다 부각돼 있는 데다가 더군다나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이재용 부회장까지 법정 구속이 되면서 완전히 설상가상이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지금 쏟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악재만 부각되는 게 뭐냐면 주식시장은 항상 왜냐하면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악재와 호재가 같이 존재해요. 이랬다가도 어느 때 싹 바뀔지도 모르죠.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전형적인 조종장세. 그래서 전형적인 조종장세에서는 그 개인적인 투자가들은 진짜 겁나고 짜증나고 그렇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럴 때 실수를 많이 한다. 왜? 제정신이 아니니까 불안하니까 이럴 때 이거를 제어하는 방법은 그냥 한 걸음 뒤로 쫙 한번 빠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러면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항 안에 있으면 어항 안을 못 봐요. 어항 바깥으로 나오면 어항 안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냥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때는 겁나지만 한번 뒤로 쭉 빠져보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제 썸네일 제목에 달았던 현대차, 삼성전자, 카카오 이거 딱 세 종목만 한 게 아니라 우리 그 메인 포트에 있던 것들 예를 든 겁니다. 그거 좁아서 다 쓸 수가 없었어. 그러면 이 주식들이 뭐예요? 제가 든 얘기. 돈 벌어? 벌어. 앞으로도 계속 벌어? 네, 벌어요. 반도체는 뭐 전장에 필요한 반도체도 그렇고 없어서 뭐 할당해야 된다고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돈 벌고 돈 벌 수 있는 그런 거면 뭐예요? 시간이 해결해요. 여러분 작년에도 기억하실 거예요.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요. 만약에 갖고 있는 게 허접한 종목이면 좀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좋은 거라면 그리고 많이 익절을 못해서 안타깝다면 그래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쫓아가면서 팔면 지금 떨어지는 장을 쫓아가면서 파는 거는 오를 때 쫓아가면서 사는 것만큼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정폭이 깊으면 깊을수록 되재반등하는 바운딩이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제 쫓아가면서 이제 와서 막 제가 그 지난주에서부터 부분적 이절 얘기할 때 그냥 갖고 계시다가 이제 와서 막 쫓아가면서 이건 아니다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해서 기다리시는 게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또 시간이 해결해 줄. 왜 늘 말씀드리지만 뭐 계좌에 있는 주식이 어디 가겠어요? 그럼 뭐 2월에 파나 3월에 파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느긋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또 말씀드리면 왜요? 시장에서 내가 충격받아서 멘탈이 흔들리면 다른 실수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 전 맞다고 보고 뭐 미국 시장이 그 마틴 루터 킹 목사 그 기념일이죠. 그래서 휴장하니까 뭐 정보 없이 이제 우리는 또 우리끼리 내일 시장을 열어야 되는데 내일 시장 정리해가지고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